미국의 싱글맘 나탈리 씨의 사연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희망을 잃어가자 어머니 나탈리 씨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희망을 다시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이고 캘리포니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왔어요. 지역 정치 논쟁, 지역 사회 행사, 때로는 국제 뉴스까지 다뤘죠.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예요. 제 딸의 삶이 어떻게 영원히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뜻밖의 곳에서 희망을 찾았던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제 딸 노아의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밝은 눈빛을 가진 아이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 사진들에는 10살 된 노아가 등장해요. 어두운 머리를 깔끔하게 따아매고 항상 웃고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그 사진들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싱글맘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노아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전날 밤의 꿈이나 오늘 하루 계획에 대해 떠들어대면서요. 노아는 미술 수업을 좋아해서 시간을 내어 우리 냉장고를 가득 채운 화려한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노아가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 진지한 농담들로 모두를 웃게 만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10월의 화요일은 다른 하루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날씨도 완벽했죠. 맑고 시원해서 노아가 학교 소풍으로 과학박물관에 갈 수 있는 최적의 날씨였어요. 저는 학교 버스에서 노아에게 키스하고 작별 인사를 했죠. 노아는 창문 너머로 밝은 분홍색 가방을 옆에 두고 손을 흔들며 "엄마, 나중에 봐요" 라고 외쳤어요. 멋진 실험들 다 끝내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신문사로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새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다가 2시 15분쯤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나탈리 씨, 사고가 났어요. 지금 바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그 이후 몇 시간은 제 기억에서 흐릿하게 묻혀 있어요. 저는 차로 뛰어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쥘 수 없었죠. 병원 대기실은 청소용품과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이 미끄러지듯 문을 지나쳐 갔어요. 저는 딸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시간이라는 게 멈춘 듯 느껴졌어요. 마침내 눈은 친절하지만 얼굴은 심각한 의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인터랙티브 과학 시연 중에 무거운 장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노아는 잘못된 위치에 있었고 그 장비가 노아의 왼쪽 팔을 심하게 눌러서 더 이상 살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절단을 해야 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농구, 피아노도 배우고 있었던 노아가 팔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죠. 수술 후 처음 노아를 봤을 때 병상에서 너무 작게 보였어요. 왼쪽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노아의 얼굴은 베개에 기대어 창백했죠. 눈을 뜨고 저를 봤을 때 웃지 않았어요. 그저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쁜 꿈이라며 일어나길 바라는 듯이요. 그 후 몇 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노아는 모든 것에서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먹는 것, 옷 입는 것, 이를 닦는 것까지.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지만 감정적인 고통은 더 컸어요. 친구들이 방문할 때도 말을 하지 않았고 거울을 보지도 않았어요. 의사들은 이를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단어는 제 딸의 눈에서 본 깊은 슬픔에는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어요. 중학교가 시작되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노아는 매일 아침 저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며 애원했죠. "제발,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다시 거기 가기 싫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저는 이제 괴물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찢어졌어요. 노아의 그림은 한때 밝은 색과 행복한 장면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찼어요. 딸의 스케치북에는 검은 선들이 난무했고 사람들을 그려도 그 그림들은 항상 깨지거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딸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며 문을 잠갔어요. 세상과 저를 차단하고 싶어 했죠.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다른 의사들, 치료 세션들, 어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기쁜 노아는 점점 사라지고 저는 이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다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지,
혹시 딸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잠 못 이루며 걱정했죠. 저는 뉴스룸에서 제 책상에 앉아 최신 기사를 집중해서 쓰고 있던 중 휴대폰이 진동이 왔어요. 화면에 학교 번호가 뜬 걸 보고 가슴이 덜컥했어요. 노아의 사고 이후로 이런 전화는 너무나 자주 왔고 대부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여보세요, 톰슨 선생님? 저는 노아의 한국어 선생님 지수예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노아가 수업을 빼먹거나 참여를 안 했다고 전화가 왔을 때랑 사뭇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아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지수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 전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아의 그림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노아의 최근 그림들을 보관해두는 서랍을 열었어요. 어두운, 소용돌이치는 선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잎이 없는 나무들, 날개가 부러진 새들, 창문이 모두 막힌 집들. 그걸 보면서 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얼마 전 지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노아가 수업 중에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자화상이었는데 자신을 그림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그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노아가 예전에 나비나 무지개 같은 밝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가 훨씬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아의 행동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지수 선생님이 말하면서 종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제 관찰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지수 선생님이 읽기 시작했어요. 9월 3일 월요일, 노아는 또 지각했어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후드를 쓴 채로 있었어요. 9월 4일 화요일,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9월 5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모두 검은 펜으로 그렸어요. 9월 6일 목요일, 점심을 전혀 먹지 않았어요.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어요. 매 항목마다 노아의 아픔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수 선생님의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노아가 결석했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만 언급했지만 지수 선생님은 노아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였어요. 노아 어머니, 지수 선생님이 일기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모두가 치료를 권하고 있죠.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아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뭔가 다른 걸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아에게는 환경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데려가는 걸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제안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요? 저는 미국 밖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지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서울에 제 사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해요. 그곳의 치료 방식은 달라요. 몸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지수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공동체 치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적인 상황을 다르게 보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술 치료와 전통적인 치유 방식을 결합한 프로그램들, 학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웰빙도 중시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그 아이디어에 조금 끌리고 있었지만요. 서울에는 훌륭한 국제학교들이 있어요. 지수 선생님이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노아에게 새로운 집중거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말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아의 미소는 너무 밝고 너무 생기 넘쳤어요.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텐데. 이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큰 치유를 가져와요. 지금 노아는 익숙한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어쩌면 새로운 물속에서 다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노아의 그림을 바라봤어요. 반대편 세계로 이사가는 일이 두렵긴 했지만 제 딸이 점점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그보다 더 무서웠어요. 어쩌면 지수 선생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노아에게 또 다른 치료사나 약물이 필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전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걸지도요. 그곳에서는 팔을 잃은 소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한국으로 가기로 정해졌어요. 노아는 놀랬지만 새로운 모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았죠. 노아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공기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고 근처 식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가 섞인 향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노아는 내 옆을 걸으며 오른손으로 배낭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넓고 반짝이는 인천공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기 너무 정돈된 것 같아? 노아가 속삭였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이후 처음 한 말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노아의 팔이 없는 걸 보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피하는 대신 젊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휠체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긴 비행 때문에 피곤하시죠?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안내해줬어요. 노아는 고개를 저으려고 했지만 결국 피곤함이 더 커서 휠체어에 앉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노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직원은 우리가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도 즐겁게 얘기하며 흥미로운 상점들을 가리키고 지하철역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엔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지도에 그려진 다채로운 선들이 엉켜있는 실타래 같았고 대부분의 표지판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고 서 있는 동안 한 노신사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은 영어를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제스처와 미소로 우리에게 표를 사는 방법과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노아는 한 팔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노아는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익숙한 고집이 묻어난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여학생이 노아의 어려움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노아를 자리에 앉히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노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몇 마디 한국어 중 하나였죠. 학생은 외국 아이가 한국어를 쓰는 걸 듣고 매우 기뻐하며 웃었고 빠른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러자 몇몇 다른 승객들이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우리가 묵고 있던 작지만 깔끔한 호텔방에서 노아가 열이 났어요. 이마에 손을 대니 뜨거워졌고 갑자기 불안이 몰려왔어요. 우리는 외국에 있고 저는 언어도 못하고 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도 어디 있는지 여기에선 어떤 약이 안전한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급히 프론트에 이야기를 했고 잠시 후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지배인의 부인 김 할머니가 집에서 신고 다니는 슬리퍼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노아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는 사라졌다가 몇 분 후 응급처치 키트와 열을 내리는 약 그리고 뜨거운 차가 담긴 보온병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김 할머니는 몇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며 노아의 이마에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어요. 차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고 약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마치 제 딸을 자기 손녀처럼 보살펴 주는 것 같았어요. 김 할머니가 노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제 딸을 돕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노아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약이나 차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받는 깊은 배려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새벽에 열이 떨어졌어요. 서울의 하늘에 해가 떠오르며 부드러운 분홍빛과 오렌지색이 어우러질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어요. 노아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나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친절을 통해서 얻은 진정한 희망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아마 제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침에는 뜨거운 국과 밥을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열이 내리고 있는 노아는 앉아서 밥을 먹었고 그때 제 눈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어요. 오랫동안 노아를 둘러싼 아픈 껍데기가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아직도 아픈 새 같지만 이 낯선 땅에서 이 온화한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다시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첫 일주일은 우리가 치유의 시작을 알린 시간이었어요. 노아만의 치유가 아니라 저의 치유도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는 때로 가장 큰 친절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사실 약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간단한 인간적인 연결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수 선생님 말씀처럼 한국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홍대 거리에서 딸이 변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어요. 그 동네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길모퉁이에서 춤을 추고 달콤한 호떡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젊은 사람들이 밝은 상점과 카페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노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저에게 가까이 왔지만 딸의 눈은 주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게 뭐예요? 노아가 색깔이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가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가게 앞에 노래방이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간판이 있었죠. 그건 노래방이야.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작은 방을 빌려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노아가 제 팔을 잡고 당겼어요. 우리도 해볼래요? 딸의 관심에 저희 마음이 뛰었어요. 몇 달 만에 보인 첫 번째 관심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저희를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푹신한 벤치와 벽에 큰 TV 화면이 달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와 영어 노래가 모두 적힌 두툼한 노래책이 놓여 있었어요. 노아는 그 책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여기 인기 차트 목록도 있으니 한번 눌러봐. 하지만 노래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제가 말했지만 노아는 이미 리모컨을 눌러대고 있었어요. 그때 A Whole New World의 첫 소리가 방 안에 가득 퍼졌어요. 노아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쥐었고 처음에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거의 속삭이는 듯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디즈니 노래가 계속되면서 뭔가 변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됐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넋을 놓고 지켜봤어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속삭이듯 말하던 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노아는 높은 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딸이 음악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최대한 큰 소리로 박수를 쳤어요. 노아는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최근에 저에게 보였던 그런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눈까지 빛나고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후로 2시간 동안 노래를 하나하나 부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마법 같은 오후는 우리가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런데 인생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우리는 인사동에서 전통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몇몇 호주 관광객들과 서울에서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노아를 잠시 놓쳤어요.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노아는 더 독립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에 노아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인사동의 복잡한 거리로 나갔어요. 그곳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고 전통 공예 상점들이나 길거리 음식 장수들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사방에 있었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노아, 저는 사람들을 해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노아, 저는 배운 한국어 표현들을 떠올리며 길 잃은 아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한 팔이 없는 아이를 찾고 계세요? 저는 경찰서 근처에서 당신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정말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소녀는 자신을 민지라고 소개하며 저를 작은 경찰서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노아는 중년 여성과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노아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고 노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엄마, 노아는 뛰어오르며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상점 창문에 있는 종이 부채를 보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교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노아를 도와준 여성은 저희 감사 인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여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죠. 민지가 우리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며 그 여성은 노아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바로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노아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노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노아가 서울국제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첫날, 노아의 오른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마 딸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노래방에서 이후로 노아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사고 전처럼 그 안에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건물은 5층 높이로 현대적인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를 따라 벚꽃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분홍색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추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우리 곁을 지나쳤고 학생들의 남색 교복은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노아를 쳐다보았지만 고향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과는 달리
호기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잘 알 거야. 제가 노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노아도 제 손을 꽉 잡고 작은 고개를 끄덕인 뒤 학생들 사이로 섞여들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노아를 데리러 갔을 때 노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믿을 수 없을 거야. 미술 시간에 효림나는 친구가 만화를 그리는데 내가 도구를 준비하는데 어려워하니까 바로 나를 도와줬어.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이젤을 세팅해주면서 아무것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냥 해줬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는 제 딸이 활짝 피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이 국제학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 미국,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많은 학생들이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느낌을 이해하고 있었죠. 선생님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일해본 경험이 많아서 노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과학 수업에서 선생님은 노아와 민우라는 조용한 소년을 짝지어 주셨어요. 민우는 실험실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둘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아가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민우는 시험관을 잡아주고 노아는 화학 물질을 측정하거나 민우는 노트를 쓰고 노아는 반응을 관찰했죠. 아이들의 파트너십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더 중요한 건 노아에게 첫 번째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학교의 상담사인 박 선생님은 노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박 선생님은 이전에도 다양한 신체적 도전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서 노아의 진행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박 선생님은 노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쉬기 연습을 가르쳐 주었고 두 손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한 일상적인 과제들에 대한 전략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학교의 연례 장기자랑에서 일어났어요. 효림이와 친구들이 노아를 K-팝 댄스 팀에 합류하도록 설득했어요. 처음에 노아는 망설였어요. 엄마, 어떻게 한 손으로 춤을 추죠? 딸이 어느 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노아가 그동안 모든 걸 배운 방식대로 하나씩 해보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댄스팀은 그들의 안무를 수정해서 노아의 한 손이라는 제안을 독특한 예술적인 요소로 바꾸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몇 주 동안 연습을 했고 늦은 밤까지 남아 연습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노아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노아의 얼굴은 결단력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달 후 공연이 있는 밤 강당은 가득 찼어요. 노아의 팀이 무대에 올라섰을 때 관객들은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인기 있는 BTS 노래였죠. 그리고 아이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춤을 췄어요. 딸의 움직임은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관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부모님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연 후 학생들과 부모들이 뜰에서 어울리고 있을 때 저는 한 한국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아이가 그 미국 여자아이인가 봐? 대단해. 노아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노아의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공부하거나 영화도 봤어요. 보호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한국 부모들은 노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노아에게 한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구도 동정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딸의 도전을 노아에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여겼어요. 그 학기는 노아가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내의 정신상도 받으면서 끝났어요. 딸이 무대에서 상을 받을 때 저는 몇 달 전 한국에 왔을 때 그 소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아의 미소는 빛났고 노아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노아의 눈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받아준 학교 공동체를 보며 저는 이게 단지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아파트 창문에서 노아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딸의 짙은 머리카락을 비추는데 그 머리카락은 지난달에 인기 있는 한국의 스타일로 멋지게 자른 거예요. 노아의 배낭이 어깨에 흔들리면서 노아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장식된 의수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흔들려요. 노아는 가장 친한 효림이가 한 말에 웃고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5번째 층인 우리 아파트까지 들려와요. 서울에 처음 도착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가끔 아직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보는 노아는 그때 비행기에서 내렸던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제 자신감 있게 걸어요. 머리도 높이 들고 다녀요.
여름에도 더운 날씨에 긴 소매로 의수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 학교에서 부모교사 상담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노아가 한국어로 발표하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노아는 교실 앞에서 서서 자신의 자연적인 팔과 의수를 모두 사용해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한국어는 정말 많이 늘어있었죠. 반 친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김 선생님은 노아가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여기서 밝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노아의 책상 위에 대학 홍보 책자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아는 국제관계학과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동그라미 쳐놓고 깨끗한 글씨로 스티커 메모지를 붙여놓았어요. 그 옆에는 주말마다 자원봉사하는 병원에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노아의 헌신을 칭찬하며 내년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미국 기준으로는 작은 편이지만 이제는 진짜 집처럼 느껴져요. 벽에는 노아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해요. 예전에 어두운 아픈 느낌의 그림들이 아닌 서울의 거리 풍경, 한강의 석양, 친구들의 초상화 같은 밝고 생동감 있는 작품들이에요. 심지어 처음 노아가 열이 났을 때 도와준 할머니가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노아는 그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한국이 어떻게 환영을 해줬는지 기억하자고요. 부엌에서는 냉장고에 한국에서 방문한 모든 곳들의 자석들이 붙어 있어요.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화산 지형, 경주의 사찰들. 각 자석은 하나하나의 사진이나 추억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던 딸, 추석 때 효림이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모습, 그리고 노아가 처음 용기를 되찾았던 홍대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하던 장면이요. 어제 저는 노아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할머니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할머니, 나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전통 한국 춤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 팔 때문에 춤추는 게 무서웠던 거 기억해요? 이제는 학교 축제에서 공연할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자주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해요. 오늘 밤 우리가 벤치에 앉아 석양의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여가는 걸 바라보며 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여기로 이사 온 거 후회한 적 있어요? 저는 제 딸을 보며 용감하고 강하고 행복한 딸을 보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온 삶을 생각했어요. 항상 웃으며 인사해주시는 이웃들, 노아가 좋아하는 간식을 항상 챙겨주는 편의점 주인, 그리고 주저없이 우리를 받아들여준 학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줬는지 그것이 떠올랐어요. 전혀,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노아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등학생들 무리가 지나가는데 몇 명은 노아에게 인사를 했어요.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큰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제 딸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제가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노아는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고 있어요. 딸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쫓을 자신감도 생겼어요. 한국은 제 딸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줬어요. 우리가 동네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아는 대학 계획이나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서 사랑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딸의 눈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